미국의 고민은 점차 깊어지는 거죠. 조선업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사나요? 이 함정 노후화를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니까 MRO라고 그래서 함정 수리를 우리한테까지 이제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수리해서 넘겼는데 미군 입에 걸렸어요. 너무 잘 만들어줬거든. 자기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기술적 문제를 다 해결해줬거든. 꿀떡 받은 거지. 자,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관계없이 중국 잡는 건 더 확실하죠? 트럼프 생각은 알겠죠. 이대로 가면 미국이 우리에게 군함을 건조하는 날도 올 수 있다. 미국 기밀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미국의 대전략의 변화를 일단 봐야 되거든요. 두 개의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세계로 끌어들였어요. 그 이전에는 미국 고립주의, 그냥 우리만 없고 먹고 산다. 미국 땅에 다 있잖아요. 지하자원도 있고, 인구도 적정 규모고. 세계대전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은 세계 중심이 됐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됐고, 공교롭게도 태평양 전쟁도 있었지만 두 개의 전쟁이 모두 유럽에서 격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 외교 안보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을 거치면서 유럽 전선이 나토와 미국 중심의 소련 중심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충돌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게 최전선이었어요. 한반도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한참 뒤처지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위협이 사라졌잖아요. 더 이상 유럽에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는 유럽의 중요성이 안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유가 시대를 거치면서 셰일 오일, 진흙에서 가스와 석유를 뽑아내는 그 기술이 발달했고, 미국이 셰일가 거의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에너지 자립국, 수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이 중요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유럽의 안보적 중요성, 중동의 중요성이 감소했습니다. 대신 어디에서 새로운 위협이 떠올랐죠? 아시아의 중국이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GDP의 50%를 넘어갈 때가 그때가 오바마 정부거든요. 참고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고 시대, 그리고도 한 10년 정도로 일본 경제가 더 엔고니까 더 올라가죠. 그러면서 일본의 GDP가 90년대 중반에는 미국 GDP의 7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정점이에요. 95년 전후가. 그런데 사실은 이 플라자 합의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대규모 미국의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는 이제 끝없는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지금은 미국 GDP의 15%도 안 돼요. 15% 내외 정도예요, 일본. 얼마나 추락했는지 알겠죠. 이게 순수한 경제적인 논리만 버블 경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보다는 미국의 의도적인 일본 주저앉히기라는 평가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왜냐? 미국은 라이벌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자, 미국 GDP의 70%인데 일본 인구는 어떻게 되죠? 미국보다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절반 미치잖아요. 그럼 벌써 앞섰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을 능가하는 제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호의 몰락에는 침몰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배경에 미국의 대전략이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사실은. 그런데 중국의 GDP가 오바마 정부 때 50%를 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국은 중국을 주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감소된 안보적 수요, 중동에서 감소된 안보적 수요, 병력을 뺄 거 아니에요, 자원을? 그럼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을 잡으러 와야겠죠? 그게 오바마 정부의 피보트 투 아시아 정책입니다. 아시아 중시 정책. 그리고 전력은요,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재균형. 그러니까 유럽과 중동에서 뺀 병력과 자원을 어디로? 아시아에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함정을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왜? 미중 간의 경쟁은 해양 패권 경쟁이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오바마 정부 때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저앉히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 미국의 경제적 후유증이 오바마 정부 출범 시기와 겹쳐지면서 거의 경제적 후폭풍. 그러니까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제 위기가 그 당시 닥치거든요. 휘청거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잡을 여력이 없잖아요. 중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오바마하고 앙숙인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피보트 아시아 정책을 폐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시켜요. 뭘로? 인도퍼시픽,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아시아는 태평양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평양과 인도양을 겹친 인도퍼시픽으로 확장돼요, 더. 왜? 지금 태평양에서는 미일, 그 다음에 호주가 중국을 막고 있지만 서쪽은 비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인도가 있거든요. 인도가 중인 전쟁도 했었고 지금도 아루나찰프라데시, 그 다음에 카슈미르 지역, 이쪽에서 라다크 이런 쪽에서 계속 영토 분쟁이 있거든요.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끌어들이면 어떻게 되죠? 중국을 서쪽에서 막잖아요. 호주는 남쪽에서 막죠. 일본은 동쪽에서 막죠, 중국을. 미국은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죠. 이게 쿼드예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게 쿼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의 피보트 아시아 정책이 트럼프 때는 오히려 인도 포시프로 강화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돈만 챙기는 것 같지만 거대한 중국을 잡는 전략의 흐름은 변함이 없죠. 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어요. 바이든 정부 트럼프 무지하게 싫어하죠. 모든 건 트럼프가 한 건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인도 태평양 전략만큼은 잘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관계없이 중국 잡는 건 더 확실하죠? 자, 트럼프 때는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점입 가경입니다. 자, 1기 때 이제 곧 NDS 국가안보 전략서가 곧 나와요. 빠르면 9월 나올 거예요. 정식. 근데 3월에 헤게시스 국방부 장관이 임시 정식 나오기 전에 9페이지짜리를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게 아니죠. 일부 언론이 보도했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미국은 앞으로 미국 본토와 대만 방위,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나라들은 동맹들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중국 잡는 게 더 명확해진 거잖아요. 왜냐? 이건 필연이에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얘기 있죠. 기존에 강자가 있는데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면 결국 둘이 싸운다. 그래서 패권적 지위를 결정한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2021년에 미국 GDP의 76%까지 따라갑니다. 일본.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도 미국 GDP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 별 볼 일 없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그 난리 쳤어도 미국 GDP의 4분의 1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일본 태평양전쟁 일으킬 때 미국 GDP의 15%도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죠. 소련도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은 70% 갔다가 이제 의도 터져서 주저앉혔고, 이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걸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는 걸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언제 끝나나? 안 끝납니다. 한 놈 죽을 때까지. 언제? 중국이 GDP가 미국의 50% 이하, 현저하게 40%, 30%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팔 거예요. 자, 경제적으로 지금 패죠. 제재하죠. 관세 때리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안보잖아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지금 급속도로 군사력을 강화하거든요. J-20 스텔스기, F-35에 비견되는. 그 다음 항공모함 찍어내죠. 항공모함 벌써 3척 찍어냈어요. 4척째 지금 만들고 있어요. 4척은 거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슈퍼캐리어급으로 추정이 돼요. 지금 10만 톤급. 지금 중국이 가진 랴오닝 1호, 2호 산둥은 6만 톤급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3번함 푸제남이 1번, 2번함은 스키점프대.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규모 작전은 어려워요. 그럼 3번함은 8만 톤급 푸제남이 이건 평가판이에요. 이제 정상적인 작전이 가능한. 또 찍어내요. 004.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요. 물량을. 미국이 F-35를 한 1000여 대 정도 생산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전 세계 공급했잖아요. 중국의 J-20은 거의 400대 정도 생산한 걸로 자기네만 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따라오고 있죠. 지금. 거기다 항공모함뿐만이 아니라 중국판 이지스함, 그 다음에 구축함, 후위함 이런 것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함정의 척수가 중국이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미국은 295척이에요. 딸려요. 물론 톤수나 질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아직도 처져요. 그러나 중국은 조선업 생산력이 있잖아요. 바바박 찍어내잖아요. 지금. 미국은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말했어요. 미국이 구축함 찍어내는데 한 7년 걸린다. 중국은 한 5, 6년 걸린다. 한국은 2년 걸린다. 트럼프 생각을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미국의 해군력이 압도적으로 질적으로 앞서지만 중요한 건 신조함을 찍어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미국 내에서 찍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조선업 생태계가 어느 정도 파괴됐냐면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거든요. 미국 조선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LNG선을 처음으로 수주했는데 이게 50년 만에 수주예요. 그 정도로 지금 조선업 생태계가 파괴된 거예요. 전 세계 조선업은 세 나라가 분할하고 있습니다. 분할이라기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한 54%, 한국이 28%, 가장 최근 기준으로 일본이 11%거든요. 그럼 이거 합치면 다죠. 사실상 없죠, 나머지는. 미국은 놀랍게도 0.1% 수준, 상선 기준으로 이제 군함은 얘기가 다르죠. 미국은 뭐 군함은 또 찍어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미국이 낄 자리가 없다. 한국이 2위이긴 하지만 중국이 54%니까 압도적이죠. 그런데 LNG 선이라든지 이 특수 선박,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요. 그러니까 기술력에서는 앞선다.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에게 우리가 뒤처지지만 그러나 기술력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일본은 양적인 면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뒤지는 거죠.
사실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에게 뒤지는 거고 현저하게 기술적인 면에서는 우리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선박인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들어가는 스파이 레이더, 통합체계, 전자장비 이런 건 몰라도 배 자체만은 우리께 훨씬 더 월등하다는 평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국조선업은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복잡하게 진전됐는데 미국 생각에는 정리하면 뭐냐면 중국을 잡으려면 미국과 중국이 붙으려면 바다에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다에서 붙으려면 배로 붙어야 되는데 미국의 함정 조선업은 생태계 거의 파괴됐고 그다음 기존의 함정들은 노후화돼 있고 그러면 중국은 지금 거세게 지금 점차 기술력도 고급화시키고 있는데 항공모함 자체적으로 만드는 나라 맨날 안 돼요. 그렇게 찍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밀리잖아요. 근데 질적으로도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양 패권은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미국으로서는. 그러면 조선업 생태계를 살려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함정에 질적인 우위를 지금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 힘으로는. 그럼 미국의 조선업 살리면 되지. 조선업 생태계가 하루아침에 사나요? 노동력 있어야죠. 철강 있어야 되죠. 기술력 있어야 돼요. UST 일본이 사가는 판인데 그 다음에 인건비 미국 1인당 GDP가 86,700불이거든요. 중국은 13,000불이잖아요. 우리는 36,000불이고. 그러니까 살리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선업을. 그러니까 미국의 고민은 점차 깊어지는 거죠. 점차. 거기다가 이 함정 노후화를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니까 MRO라고 그래서 함정 수리를 우리한테까지 이제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맡겼는데 이번에 이제 군수지원함 한 척을 MRO로 수리해서 넘겼는데 미군 입에 걸렸어요. 너무 잘 만들어졌거든. 자기들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기술적 문제를 다 해결해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가운데다 쉽빌딩 조선을 집어넣었어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딱 카드를 내미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중에 1,500억 달러가 조선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하는 거는 2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5,500억 달러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다 내 마음대로 쓸 거야라고 말하는 대상인 반면에 우리는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왜? 그만큼 미국 조선업이 지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조선소를 부흥을 시키는데 거기 뭐가 돼요? 설계, 제조, 인력 교육, 훈련 여러 가지 이 종합적인 패키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죠. 꿀떡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고민은 뭐죠? 우리가 다 줘버리면 겉옷은 하나 벗어줄 수 있지만 속옷까지 다 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인 거죠. 어디까지 주느냐. 미국도 바보는 아닌데 요 숙제는 남아있죠. 지금 이 해양 패권의 시대에 미국의 고민은 조선업 붕괴. 이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절박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조선업에 감사해야죠. 아직도 그 위기를 겪고 우리도 조선업 위기 있었어요. 그 위기를 겪고 전 세계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선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5천만 조금 넘는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거기다가 고부가가치 선박들 예를 들면 해양 특수선박, 해양 플랜트, LNG선 그 다음에 이제 쇠빙 유조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냈거든요. 그건 기술력을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오기 어려워요. 그렇게 보면 군함은 최고급 선박이거든요. 모든 기술력이 집약이 돼야 되거든요. 중국이 찍어내고 있지만 함정의 신뢰성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선박은 건조한다 그래요. 비행기를 건조한다고 안 하잖아요. 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가 거의 건물 같거든요. 아주 복합적인. 그러니까 신형 선박을 함정을 제작을 해도 이 함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단적인 예로 프랑스가 샤를르 드골함이라고 하는 중형 항모를 운영을 하거든요. 프랑스 자존심이에요. 이거 평가편이에요. 원자력 추진입니다. 근데 프랑스면은 원자력 잠수함 선진국이고 원자력의 선진국이거든요. 이미 원자력 추진 함정을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잠수함을. 근데도 샤를르 드골로 만들다가 이 원자로 이 함정 제작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항공모함을 반으로 다시 쪼개서 다시 붙였어요. 그럴 정도로 함정은 제작 기술이 어려워요. 그래서 샤를르 드골 함정의 예상 수명은 생각보다 짧아요. 쪼갰다 붙였으니까. 그 정도로 함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정을 만들 때는 초도함을 만들어요. 1번함을. 그리고 1번함을 만들고 여기서 여러 가지 수병들이 내려갈 때 복도는 어느 쪽이고 이쪽 왼쪽이고 어느 쪽이고 뭐 엘리베이터 항공모함 엘리베이터는 여기다 만들어야 돼 여기다 만들고 그게 다 잘못 만들면 엘리베이터는 아예 못 쓰고 그냥 방치되거나 이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실제 운영을 해보면. 그러니까 1번함을 만들고 나서 그 문제를 개량을 해서 2번함으로 가는데 중국은 안 그래요. 동시에 여러 척을 찍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인 거죠. 좀 오래되긴 했지만 과거에 중국 함정,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 전제하고 중국 군함을 타본 우리 군 관계자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함은 격실이 일반 상선보다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데미지, 타격을 입으면 침몰하지 않으려면 수미를 해야 되니까 딱딱딱. 그래서 함정 건조 비용이 일반 상선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리고 이제 타격을 받으면 방염, 방화,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그래. 이런 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중국 함정을 타봤더니 일반 상선 규격이더래요. 내부가 한 방 맞으면 다 타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겠죠. 중국의 기술력은 아직은 문제가 있을 거다. 함정 건조에. 그러나 미국은 아직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생태계는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이지스 체계를 공급할 수 있는 건 미국이고 항공모함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이고 아직은 앞서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조선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경제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함정은 계속 노령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마스가에 우리 조선에 미국이 푹 빠져 있다. 우리는 이거 국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력과 우리가 맞아 들어가는 거니까 서로 윈윈하려는 방안을 우리가 찾는 게 이제 고민이에요. 우리가 다 하는 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술력 다 가져가 버리면은 우리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자, 하나조선이 미국 피리조선소에서 LNG 건조 처음 했잖아요. 근데 부품 이런 것도 물론 다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가요, 사실상. 거기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도 살아남고 우리 기술력도 유지되는 그런 체계가 사실 윈윈하는 체계죠.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뭐 등치면 다 토해내고 이런 방식은 아닌 거고, 우리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조선에 있어서는 칼자를 우리가 쥐고 있는 거죠. 일본은 그렇게 못해줘요. 지금 비중이 28%, 기술력, 제조력, 체계적인 종합 능력, 이게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요. 그러니까 28%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저렇게 물량을 찍어내는데, 그러니까 중국 언론 잘 보면 중국이 찍어낸 선박에 문제가 있어서 AS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 아직도 문제는 뭐냐면 관치라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지배 체제 하에서는 가격 경쟁력은 모르겠는데 기술 경쟁력이나 종합적인 신뢰성이나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보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고부가가치 선박 부분에서는 우리가 거의 세계 최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아직은 우리가 MRO 수리했던 선박도 군수 지원함이에요. 왜냐하면 군함을 통째로 우리가 수리하면 미국 기밀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안 줘요. 미국이 어려워도 지들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모르지만, 그러나 이대로 가면 미국이 발주하는 군함까지도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양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군함을 건조하는 날도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밀급에 해당하는 이지스 구축함이나 나머지 특수함병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MRO 같은 수리나 건조를 맡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조선 생태계는 바로 단기간에 복원이 안 되거든요. 트럼프 임기 이제 3년 반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한테 조선은 상당한,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100% 때릴 거야, 관세. 때리면 우리한테 안 사가면 아무것도 못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공장 짓는 나라는 아니야. 우리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 그동안 피눈물나게 쌓았던 기술력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하루아침에 그걸 회복할 수 없다. 그러기엔 트럼프 임기는 너무 짧고, 그리고 미국의 GDP 86,000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배경의 그림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건 필연이에요. 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산업혁명을 주도했죠. 그럼 기술력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출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오죠. 그럼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와 물가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비싸지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자놀이 하지 물건 만드는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영국은 뭐죠? 금융업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나가고 금융자본, 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첨단 기술, 이런 것들,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잖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86,000불, 7,000불에 어떻게 제조업이 부활이 됩니까? 거기다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 다 쫓아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임금의 노동력 풀을 형성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내주시면 어떻게 되죠? 인건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 다 이게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거 안 입으면 돼요.
한국은 입으면 돼요, 다. 옷값은 2배로 올라가겠죠. 신발값 2배, 3배 올라가겠죠. 그게 이중성인 거죠. 미국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런 저임 노동, 그 다음 외국에 들어오는 값싼 물건, 그걸 마음대로 소비한 거거든요. 소비하니까 무역 적자가 생기는 거고, 마음대로 먹고 쓰니까 재정 적자가 생겼던 거죠,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등을 친 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 등을 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선업도 생태계가 살아날 수가 없죠, 한 번에는. 그러니까 이걸 트럼프가 보면 안 되는데, 이번 인사이드.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지만, 그러나 그 생태계가 우리 기술력 생태계가 긴밀히 연관돼서 미국에게도 윈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더 윈이 되는 그런 결합체계를 만드는 게 우리 숙제고,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인 해양 패권은 한국의 조선업에 달렸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러면 막 국뽕이라는 댓글 달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한 미래가 있는 게 한국. 지금 주한미군이 뜨거운 감자죠. 자, 이렇게 보면 냉전기에 미국의 안보는 공산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해외 미군이 한 20만 명 내외 되거든요. 좀 달라요. 군무원까지 막 포함하니까. 근데 우리가 28,500명, 그 다음에 일본에 52,000명, 독일에 한 48,000명, 그러니까 유럽에 9만 명 정도 있어요. 유럽에 9만 명. 그 다음에 우리가 28,500, 일본에 52,000이니까 지금 여기 8만이잖아요. 유럽과 아시아에 거의 다 있는 거예요. 반반씩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의 반반씩. 그런데 냉전기 때는 이거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많았거든요. 그 지금 많이 줄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줄었잖아요. 한국에도 6만 명까지 있었어요. 6만 명 내외까지. 그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겁나요? 겁나지 않죠. 줄어도. 자,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의 해외 위협은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주둔 규모를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뭘 감안을 해야 되냐면 냉전이 끝났습니다. 냉전이 끝났다는 게 뭘 의미하냐?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북한도 사회주의였잖아요.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소련이 무너지면 중국은 어떻게 됐죠? 중국은 공산당 독재지만 사실상 시장 경제잖아요. 중국도 이념적으로는 위협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남은 건 지금 북한 하나잖아요. 북한은 94년부터 98년까지 고난의 행군기라고 그래서 무려 30만 명에서 100만 명 내외까지 굶어 죽었어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맘먹었으면 통일할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때 이미 남북한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북한은 이 몰락하는 국가, 대한민국은 성장하는 국가거든요. 지금 대략 북한 경제를 대한민국의 한 40분의 1로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체감은 100분의 1쯤 될 거예요. 지금도 굶어 죽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자, 큰 틀에서 냉전 체제가 해체됐고, 북한이라고 하는 위협은 더 이상 우리에게도 미국에게도 위협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거예요. 재래식 전력이 현저하게 열세니까.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나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과거 북한은 소련이나 중공의 전초 기지로서, 공산주의 전초 기지로서 위협이니까 북한을 막아야 되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최전선이죠. 유럽에서는 동서독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냉전이 끝나고 남북한 체제 경쟁이 끝나니까 북한은 더 이상 주요한 위협이 아닌 거죠. 북한은 망해가는 국가가 된 거고, 우리는 글로벌 국가, 세계 10위 경제력, 문화는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2030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최근에 탈북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마당 세대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한류 세대래요. 남한 드라마 얘기나 남한 쪽 세련된 말투 하나 안 하면 바보 취급받는데요. 유행이래요.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럼 게임은 끝난 거예요, 남북한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느냐?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우리 아무리 힘이 없었어요.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먹혔어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전문에 태평양 지역의 안보라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지만 주적은 북한이고 한미 동맹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였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 변화로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인계철선 전방에 있던 동조천, 의정부에 있던 부대가 다 내려오잖아요, 이제. 어디로 갔어요? 평택에 모여 있잖아요. 평택은 어디냐?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이 어디로 갈 수 있는 항구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은 한국군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해구산, 전략적 억제 능력만 지켜주면 이게 바로 한미동맹의 이상적인 모양이에요. 우리가 전략은 현저하게 앞서요. 핵무기는 전략적 능력은 미국이 제공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잡는 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한미군도 전략적으로 중국 억제의 꿈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초에 나왔던 주한미군이 만든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라는 거 있죠. 캠프 험프리스를 중심에 놓고 베이징부터 블라디보스톡, 이 동북아시아의 전체. 그러니까 주한미군,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을 억제하는 지역적 거점이 아니고 이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 거점이 되고 전진 배치 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이 개념이 언제 나오느냐? 노무현 때 나와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 한미 공동성명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만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의 이해관계에 반하지 않게 우리와 협의하고 허락받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그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미 한미동맹이 한반도 범위를 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라크 파병했잖아요. 이라크로 한국군이 갔잖아요. 월남전도 갔잖아. 그때는 냉전체제니까. 그러니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그때부터. 그 다음에 전시작 전권 환수가 언제?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작전권 환수가 얘기가.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주한미군 규모 감축 그거는 전혀 놀랄 게 아니다. 감축돼 왔다. 최대 6만 명에서 계속. 그리고 지금은 주한미군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왜?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0만 명 내외잖아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병력 자원이. 미군 28,500명이잖아요. 양쪽으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전략적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말을 하죠. 그건 뭐냐? 이미 한미동맹은 성격은 바뀌었다. 주적은 북한만이 아닌 거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를 벗어나기 시작한 지가 언제?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자, 3월에 나왔던 헤그세스 임시국가안보전략 방위전략에 나오잖아요. 중국만 잡겠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한국군만으로도 충분한데 핵 억제 능력만 확보해주면 되는데 주한미군을 여기에 쓰고 싶겠어요? 유사시에 스윙 저쪽으로 돌리고 싶겠죠. 그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지금 뭐 몇 명이 있느냐 조금 줄면 뭐 증시가 출렁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한 1000명이 있든 500명이 있든 한미 동맹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 한 큰 문제는 없다.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우리 핵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동맹이 유지되는 한 규모의 변화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도 28,500명 아니에요. 그건 상한선인 거지 순환 배치라고 해서 일개 여단 규모가 수시로 미국에 갔다가 계속 교대를 해요. 교대하는 순간에 일개 여단이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누가 이기냐? 둘 다 이기게. 우리는 뭐 트럼프가 좀 얄밉죠. 동맹 등도 치고 뭐 쉽게 말하면 삥 뜯는 거죠. 삥 뜯어가는 트럼프가 얄밉지만 그러나 미국의 국방비가 한 1,400조 돼요. 원래 옛날에 우리가 농담하면 천조국 그랬거든요. 국방비가 1,000조 넘을 거라고. 1,000조 넘은 지 오래됐어요. 중국 국방비는 뭐 숨겨놨다는 설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3분의 1이 안 돼요. 미국이 슈퍼캐리어 10만 톤급 항공모함을 11척을 운영을 하는데 물론 니미츠급 내년에 퇴역해요. 중국은 이제 겨우 6만 톤급 2척 랴오닝 산동. 랴오닝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거 80년대 개조된 거. 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다음에 산동 이것도 스키장 부대. 이제 겨우 8만 톤급 푸제남 시운전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10만 톤급이 11척이에요. 게임이 돼요? 거기다 미국은 1920년대부터 항공모함을 운영했어요. 노하우가 최고거든요. 매일 해전하면서 사실상 매일 전력을 운영하면서 매일 해전이라기보다는 항공모함 운영 전력을 하면서 중국은요 이제 20년도 안 됐어요. 제대로 된 함재기 훈련된 조종사들 갖추질 못하고 있어요. 이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 미국과 세계 최고의 핵 전력 국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동맹이라는 게 얼마나 안심입니까? 그죠? 군사 동맹이에요. 그것도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서로 지켜준다는 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심이죠. 핵 억제력도 있고. 미국은요. 중국을 잡는데 전초기지. 일본은 섬이잖아요. 여긴 전초기지잖아요. 뭐 미국 일각에서 뭐 주한미군이 베이징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위험하다. 거꾸로 생각해봐요. 베이징이 주한미군에 너무 가까운 데잖아요. 그렇게 보면 자 일본은 그러니까 해상전력과 해병대 주일미군은 공군 전력이에요. 우린 지상군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과 붙어있는 지역에 미군이 와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는. 그러면 북중 접경 지역의 상당수의 병력을 유사시에 대비해서 중국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방위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이게 독침과 같은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서해가 지금 중국으로서는 지금 자기네들 함대 길목인데 여기 주한미군이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얼마나 신경 써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서로에게 상당히 유익하다. 트럼프가 저렇게 뭐 삥 뜯고 뭐 등치고 하지만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유용했고 현재도 유용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용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동맹의 가치를 훼손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양측의 필요와 전략상 서로 남는 장사다. 그러나 규모 축소. 왜냐? 전반적으로
그 미국은 해외 병력 규모를 재조정하고 있거든요. 왜? 유럽에서 소련이 왜 사라졌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지들끼리 싸움이에요. 유럽은 우크라이나 뚫리면 지들이 뚫리니까 그냥 거품 물고 다들 달려드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구소련권의 전쟁이에요. 유럽의 안보협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꾸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중동, 미국이 중동에 목매는, 뭐 트럼프는 특별히 무슨 이스라엘에 목매고 있지만 그건 트럼프 개인적인 특성인 거고, 또 미국의 유태인들이 거의 한 800만 명 내외가 돼요. 이스라엘 인구가 거의 1000만인데 미국의 유태인이 700~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다 지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특수한 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국가 전략에서 봤을 때 중동의 석유가 이제 미국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발을 빼잖아요. 바이든 때는 아프간한테 발 빼고 다 철군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그런 전략에서 보면 지금 해외에 있는 미군들은 다 재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탈냉전, 중동의 중요성 감소, 그 다음에 중국.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높게 재조정하는 게 지금 작업이고, 이건 트럼프 때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돼 온 거예요. 지금 그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한미군의 유연성, 주한미군 현대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지나치게 대만과의 전쟁에 우리가 뭐 자동적으로 끌려들어가는 거 아니냐. 브런슨 사령관이 그랬어요. 최근에 이례적으로 브런슨 사령관은 이 한국 기자들하고 소통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얘기하고 솔직하게.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전작권 환수, 전시작전권. 아직도 전시작전권은 미군에게 있거든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평시작전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산다고 해도 우리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조항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은 빨리 넘겨주려고 그래요. 전시작전권을. 그래야지 자기들이 돈 안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은 누구예요?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철저하게 군인의 전략 전술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빨리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의 지휘권을 한국군이 갖잖아요. 그러면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군이 대만에 간다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 지금 한미동맹의 제목이 뭐죠?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대만은 미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침공을 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상호 방위의 의무가 생기지만, 대만은 미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침공을 받으면 상호 방위니까 미군이 도와주는 거죠. 미국이 침공을 받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만은 아니잖아요. 미국의 동맹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미국 탈냉전 이후, 또 체제경쟁, 남북 체제경쟁의 종말, 한국의 글로벌 국가의 위상 정립, 북한의 추락, 핵이 있어도 파키스탄이 핵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주한미군의 현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건 필연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규모 감축도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질적인 전환. 그러니까 규모가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전략적 억제 능력, 해구산, 핵협의그룹, 이런 쪽의 실효성만 더 높아진다면 규모 주는 건 우리한테 크게 나쁘질 않아요. 과거처럼 임계철선 때처럼 뭐 5,000명 준다, 10,000명 준다 했을 때 화들짝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미국의 핵 우산 제공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럼 그때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NPT 비확산 조약 제10조에는 회원국이 비상사태에 처하게 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북한은 핵을 가졌죠? 매일 우리 공격한다고 그러죠? 훈련도 해요? 자, 미국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넌 핵무장 하지 마잖아요. 근데 미국이 동맹도 깨고 해구산도 없앤다, 안 해준다. 그럼 그때 명분이 생기는 거죠.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안 떠납니다. 한미동맹은 양쪽에게 다 이익이에요. 만에 하나 떠나면 그때는 우리 핵무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비상사태기 곱하기 10이 한미동맹이 깨지고 미국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 주한미군이 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오늘 이사 가고 내일 나가나요? 몇 년 걸려요. 미국 내 기지부터 시작해서 하려면. 그럼 그 사이 핵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보면 사람들이 뭐 우리가 핵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핵 하거든요. 지금 핵 가진 나라가 몇 나라예요? 200개 국가 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P5, 인도, 파키스탄.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인도, 파키스탄, 북한 다 가난해요. 북한 최고 가난하고, 파키스탄 홍수 하나도 지금 처리 못하고 있고, 인도도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이스라엘 정도잖아요. 그럼 나머지 국가가 왜 안 만들어요? 핵 하면. 그러니까 핵은 있어봤자 쓸 수가 없고, 유지보수에. 자,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 유지보수에 1년에 약 950억 달러씩 거의 1조 달러를 쓰기로 지금 돼 있어요. 매년 거의 1,000억 달러를 지불한다고요. 1,000억 달러를. 저게 무슨 말이지?
자, 핵무기는 계속해서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정말 그렇게 많이 들까? 자, 핵추진 잠수함, 핵잠수함. 이 안에 핵탄도 들어있잖아요. 이 잠수함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ICBM, 연료 같은 거 계속 갈아줘야 돼요. 오래되면 못 써요. 그 다음에 핵물질도 계속 보충해줘야 돼요, 일부는. 이 돈이 천문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빈자의 무기가 아니라고요. 파키스탄 핵 가졌는데 왜 이렇게 빌빌대요? 98년에 핵실험, 인도가 핵실험하니까 그 당시 칸 총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왼수니까 풀뿌리를 뜯어먹더라도 핵무기 가지겠다. 그렇게 됐어요. 핵무기 가지고 풀뿌리 뜯어먹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전에 홍수 난 거 아직도 지금 IMF 구제금융 받고 있잖아요. 얘기가 좀 돌고 돌았는데 주한미군의 성격 전환, 규모, 재조정,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현대화. 우리도 미국 안보에 기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주한미군이 해줬으니까. 그건 필연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힘없는 빌빌거리는 국가가 아니고 세계 국방력 5위 맞고 충분한 억제 능력이 있고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억제 능력과 결합이 되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능동적 자주국방이에요. 왜냐하면 자주국방은 미국도 안 해요. 동맹 힘 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장 근접한 미국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완전한 자주국방이 아니고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되지도 않고. 적정국방. 우리 능력에 맞는 최적의 국방이 적정국방이에요. 여기다가 동맹 안보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우리 핵이 없으니까. 또 미국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첨단 정밀, 정찰, 감시, 정보 능력이 있잖아요. 요걸 합치면 이게 능동적 자주국방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국방과 동맹 안보를 결합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옛날처럼 인계철선이고 규모가 중요하고 몇 명 줄고 말고가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따지면 한미동맹은 상호 호혜적이고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로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꽤 오래 갈 거다.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5% 정도 국방비를 쓰고 있고 과거에는 더 썼어요. 2.5에서 3%까지 계속 썼거든요. 근데 나토는 원래 나토 협약에 2%까지 쓰게 돼 있는데 냉전 끝나고 그냥 탱자 그냥 뭐 복지하고 먹고 놀고 먹었어요. 그게 1% 쓴 데가 많았어요. 나토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적된 국방비가 있잖아요. 그동안 쌓아오는 게. 그러니까 세계 5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5%를 올려라. 근데 이제 1.5%는 뭐 도로 건설, 그 다음에 뭐 건물 건설, 뭐 이런 것까지 방위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용까지 이게 1.5%예요. 그러니까 교량을 건설하면 군사지역에 산업적으로도 쓰지만 군사적으로 쓰잖아요. 이건 군사비를 쓰는 거예요. 이게 1.5%예요. 간접비. 3.5%가 국방비거든요. 탱크 무기 사는 거, 이런 거. 근데 우리가 한 올해 1.32%, 한 61조 좀 더 쓰거든요. 근데 우린 누적된 금액이거든요. 금액이 있고 일단. 그래서 이번에 관세 협상 때 미국 보도에 따르면 3.8%를 요구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2.32에 거의 뭐 50% 정도 더 늘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상 늘리라는 거죠. 50% 이상. 그러면 그 너무 많은 금액 아니야. 많죠. 많은데 우린 이런 간접비 용으로 만일에 많은 부분을 추가시킨다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유럽은 자, 어느 상황인지 아세요? 영국 탱크 200대 조금 넘고 독일 300대 좀 넘어요. 프랑스 400대 좀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합쳐도 1000대가 안 넘어요. 대한민국은 2300대 내외예요. 근데 우리하고 유럽하고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충실히 했고 미국이 우리 방위비를 유럽은 정말 불안해요. 정말로. 정말로 많이 복지에 쓰고 정말로 평화 시대를 향유를 했어요. 우리는 계속 냈잖아요. 국방비 5위잖아요, 세계.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걱정할 건 없다. 그 다음 지금 1조 5천, 이제 이런 방위비고, 우린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28,500명 와 있으니 좀 니네도 돈을 내야 되지 않겠어? 이게 28,500명에 대한 주둔비를 좀 분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캠프 험프리스 기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 100억 달러 들었어요. 거기 다 우리가 냈어, 거의 다. 그 다음 1조 5천억 원 정도 쓰는데 그것도 주한미군이 매년 다 못 써요. 매년 남겨요. 더 늘려도 항목이 없어요. 뭐 트럼프 50억 달러 일기 때 지금 100억 달러 만일에 그렇게 주면 주한미군 월급하고 수당까지 우리가 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용병이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또 얘기할 거다. 트럼프가 이런 표현하고 싶지만 좀 징징될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는 올려줄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무한정 올릴 수는 없다. 일단 항목도 없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자기 맘대로니까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구조로 비약적인 거 늘리는 건 어렵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도 다 못 쓰는데 더 받아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항목도 없는데. 그리고 일정 정도를 능가하게 되면 용병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과도한 요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인 생각인 게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있음으로 해서 뭐 이 나라는 엄밀히 보면요 대부분 친미예요. 할리우드 영화 보잖아요. 중국 뭐 장진호 같은 영화 안 보잖아요. 다 유학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이 안보적인 동맹 체제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 친미화를 해왔던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 더 투영하는 거죠. 근데 유럽을 야 니네 안보 이제 니네가 해결해? 그럼 유럽이 안보적으로 독립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영향은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이번에 뭐 노골적인 친미했던 분들도 관세 협상 보고 실망했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쨌든 한미동맹은 양측이 필수적인 거고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정권이든 강화되고 무슨 정권이 되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자꾸 착시를 가지고 있어요. 진보 정권들은 종이장 뒤집듯이 그렇지 않아요. 큰 흐름으로 도도한 역사의 세계 안보 정세의 흐름으로 따라가는 거지. 일개 정권 차원에서 난리 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는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28,500명 밑으로 줄이지 못하게 예산 함부로 못 쓰게 딱 묶어놨잖아요. 알거든요. 이게 전략적으로 미국의 이익이라는 걸. 그렇게 본다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도 이익이고 미국도 이익이니까 꽤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원래 제독의 나라입니다. 오른쪽은 대서양이고 왼쪽은 태평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이라는 게 전 세계 최강이 바로 미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군함 하나 건조하기도 어려운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졌고, 단언컨대 미국이 이 조선업의 기술을 다시 배우는 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군함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남은 파트너는 유일무이한 게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이 현장 엔지니어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를 직접 목격하면요, 근성, 전문성 이걸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진짜 몇 나라 안 됩니다. 사실 이번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거부터 질문들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선방했다,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선방이라는 단어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들은 많이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한국 축구가 브라질과 우리가 월드컵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알죠. 0대5로 질 것이다. 하지만 혹시 0대2로 졌다. 그러면 이거를 대패했다고 해야 될까요? 선방했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정말 의외로 브라질을 이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략상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바로 0대2 정도의 석패, 이 정도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정학적으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과 도움 없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핸디캡 매치 속에서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 관료들이 과연 미국 공무원들에게 무슨 교섭 카드로 어떤 것들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당연히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체결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럼 교수님, 이번에 우리가 좀 불리하게 협상을 이제 체결했던 이 내용이 0대2로 진 건지 0대5로 진 건지는 너무 교수님 주관적으로 판단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쉽게 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하고 15%의 관세율을 부과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15%라는 것은 미국의 의견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은 원래 FTA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관세율이 부여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가 부과됐거든요. 그래서 그 2.5% 관세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15%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관세가 부과된 겁니다. 의류 같은 경우는 4에서 5% 관세율이 부과됐었는데 그러면 여기다 15% 관세 부과한 거니까 19%에서 20% 가까운 관세를 부과받은 겁니다. 따라서 관세율 15%라는 건
기존 관세율의 15%가 부여받은 것이고요. 그걸 그 조건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은 5,500억 달러의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15%의 관세율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투자 금액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는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3,500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이 투자 금액 비교할 때 당연히 두 국가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야겠죠.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정확히 2.7배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 규모에 비례했었을 때 우리 한국의 투자 금액은 일본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500억 달러고 일본이 5,500억 달러니까 우리는 절반보다 좀 더 넘는 수준의 투자 금액을 약속한 거니 이것도 우리가 불리하게 체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문제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금액과 일본이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사실 우리 쪽에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품목별로요. 그러다 보니 수출 금액을 가지고 얘기했었을 땐 한국이 일본보다 더 돈 잘 버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었을 땐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가 더더욱 선방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대만과 비교해보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와 이 미국 수출에 있어서 경쟁 품목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대만은 이번 관세 협상에 있어서 20% 관세율을 최종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대만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던 금액은 우리보다 큰 금액인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만의 경제 규모는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전부 종합했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통상 협상이 이번에 크게 결격 사유가 있거나 잘못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도 더 줄였으면 좋겠죠. 그리고 관세율도 더 낮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없었던 관세가 부여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FTA 왜 체결했느냐? 당연히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180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출혈을 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저는 선방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간혹 가다가 요즘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선방했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면 교수님 혹시 뭐 좌뇌 우뇌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조금 균형감 있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칩스법, IRA법으로 미국의 투자를 강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새 정부가 아닌 이전에 두 정부가 걸쳐 있었었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칩스법, IRA법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국가, GDP 대비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국가는 한국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정부만 뭔가 더 퍼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핸디캡 매치라는 국가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미국이 뭔가를 요청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역대 정권에 전부 비교해 봤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까지의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건을 하나 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안건 중에 하나는 바로 국방비 분담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국방비 얘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 정부의 목소리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 관세 협상은 우리가 선방했다,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후반부입니다. 이제 국방비 협상과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정확한 워딩이 뭔지 서로 비교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출혈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방이 아니었네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맥락이 되겠죠. 따라서 조만간 있을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또 한 번 긴장감 있게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뭐 적극적인 양보라고 해야 될까요?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에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무언가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 여타 국가들과 통상 협상을 체결했던 대표적인 내용들, 문맥들을 보면요. 일단 영순위 목표는 간단합니다. 중국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글로벌 국제적인 밸류체인 속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나머지 우리가 밸류체인을 그리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미국이 그 물건 적극 사주겠다, 이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중국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은 단기간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거 삼성전자 건가요? 이거 LG전자 건가요? 이거 현대자동차 건가요? 예, 로고 보십시오. 대한민국 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 뚜껑 열어보세요. 나사 풀어보세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부품, 소재,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 이거 다 중국 거 사용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한국 겁니까? 안 사요.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물건을 밸류체인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걸 우리 미국 정부에게 개런티 해야지만 우리는 관세를 낮춰주겠다. 뭐 이런 문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준전시를 대비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이 지금 통상 협상을 통해서 간절히 희망하는 여러 문맥들을 보면요, 이거 전쟁에 준하는 상태를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맥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꼭 챙겨야 되는 게 크게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강 생산의 캐파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들어서 거의 20세기 후반 들어서 미국 내 제조 기능이 급격히 열악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철강 생산 캐파는 대한민국의 철강 생산 캐파보다 더 작은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를 비교해 봤었을 때, 야,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철강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전 세계 국제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돼서 미국과 중국이 정말 가장 극강의 대치 상황이 됐다 라고 했었을 때, 이제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철강 생산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중후장대 무기는 철강이 있어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에 철강 생산 캐파를 예전보다 우리가 훨씬 늘려야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강과 알루미늄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무조건 관세 50%야. 이거보다 낮출 생각 없어. 이 얘기는 미국 내에서 철강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가격 경쟁력을 부여해줘서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주겠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을 배제하는 적대적인 강대강 대치 국면을 상징적으로 내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최첨단 무기가 중요합니다. 사이버 테러, 그리고 미사일, 우주 항공,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첨단 무기 체제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물건은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물론 미국 기업들이 예전처럼 반도체 제조를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적어도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들이 적어도 몇 개씩은 미국에 있어야지만 전시가 됐었을 때도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줬을 때만 반도체 관세를 통상적인 관세만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우리나라는 철강 분야나 알루미늄 분야의 수급의 일정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공장 두 개도 역시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조 설비도 중국에 아직 나가 있는 것들이 적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중국과의 거리를 둔다는 건 정말 우리 입장에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다른 당근책을 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분석한 것과 똑같은 판단을 정부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준전시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배입니다. 조선.
미국은 원래 제독의 나라입니다. 해군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오른쪽은 대서양이고 왼쪽은 태평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대양을 지배하는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로서 미국은 원래 제독들이 대표적으로 지배하는 방위 산업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군력이라는 게 전 세계 최강이 바로 미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군함 하나 건조하기도 어려운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졌고, 기존에 있었던 군함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MRO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온전히 자국 내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조선업을 영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실질적으로 3개 남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2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점점 조선업의 위상이 약해져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본의 대표적인 상선 만드는 회사도 이제 폐업의 수순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캐파를 가진 나라는 중국과 한국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신들의 군함을 새로 건조하거나 기존 군함을 수리할 때 그걸 중국에게 맡길 수는 없겠죠. 그러니 이제 남은 파트너는 유일무이한 게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우린 마스가라는 우리 스스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죠. 미국의 해군력과 미국의 조선업을 우리가 부흥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관세도 좀 깎아주시고 여러 가지 무역에서도 페이버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필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도 이거는 말이 되는 거고 한국이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한국에게는 대만보다는 우호적인, 그리고 일본과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무역 협상을 체결해 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업의 그 우수한 역량들, 그걸 다시 미국의 여러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의 제휴를 통해서 미국 내에 배양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미국이 이 조선업의 기술을 다시 배우는 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실제 도크에서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엔지니어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를 직접 목격하면요,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을 정도로 대단들 하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 굉장히 그 큰 배들 같은 경우는요, 강판 두께만 70cm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을 본 적이 있냐면요, 아침에 그 아파트로 따졌을 때 한 15층 높이 되는 그 큰 배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3개 설치해 놓고 진짜 줄이 거의 1km 가까이 줄을 서 있으면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서 그 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우리 용접공과 엔지니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한여름에 일을 했었을 때는요, 그 안의 온도라는 것은 이건 진짜 상상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감내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근성 또는 근면성, 그리고 그 전문성, 이걸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진짜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이전에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조선업을 좀 해보겠다고 조선소를 대규모로 지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국민성이라는 표현, 그 국가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안 따라오더라고요.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가 보면 미국도 예전에 조선업도 있었고 철강업도 있었는데 왜 그거 안 하죠? 이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그런 작업 환경 속에서 그 돈 받고 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커피숍에서 반바지와 면티 입고 노트북 하나 펴서 일하는 그런 IT, 이런 건 그 국민소득에 부합하는 문화일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로스쿨이나 또 메디컬 스쿨, 의대 진학, 이런 것들 선호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쪽에 적합한 산업군이 발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미국이 발달한 분야가 또 금융업이잖아요. 바로 그들의 국민소득에 맞는 그런 산업들이 발달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조선업, 이걸 알려줘도 현장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결국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요. 따라서 우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우리는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제스처는 취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국부에 해당되는 기술 역량이 미국으로 많이 유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산 안 써. 그럼 중국산을 제외하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 거냐? 그 다음엔 한국 건 거예요. 가성비 면에서.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방위산업, 반도체 뭐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 다 70년대, 80년대 시작된 거잖아요. 정부가 뒤에 다 있었던 겁니다.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다가 바로 앞에 자리에 앉혀놓고 당신 유조선 만드세요 라고 직접 요구를 하거든요. 마스카라고 하는 거는 그 트럼프의 상징이죠. 마가라고 하는 거, 메가, 미국 사람들은 메가라고 합니다만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였죠. 이게 트럼프의 상징이었는데 그걸 살짝 변형한 거예요. 차용한 거죠. 그래서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제안한, 미국에다가 제안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제 미국의 조선 산업을 과거처럼,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날 무렵에는요, 미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강이었고 어느 나라도 미국을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미국이 배를 연간 1,000척을 건조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선업을 갖고 있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을 안 하게 되니까 그게 급속도로 미국의 조선업이 이제 위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미국에서 뭐 1년에 배 10척도 못 만드는, 그러니까 조선소가 유명무실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굳이 미국에서 배를 만들 이유가 뭐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예요. 배 만들고 또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물건, 화물 수송하고 하는 거, 이런 건 다 험한 일들이니까 그건 다 가난한 나라에다 맡기면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에 맡긴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에 맡긴 거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가장 배를 많이 만들고, 그건 사실상 다 맡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현대적인 제품에 대한 컨셉을 만들고 그걸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현장에서 굳은 일들은 굳이 미국 사람들이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추세가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도 사라진 거고 조선업도 사라진 거고 건설업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다급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것이 된 거죠.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전쟁의 상대는 누구냐?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제조업은 아주 강력해졌는데 미국은 제조업이 다 사라지고 미국은 머리만 쓸 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해졌고, 그래서 중국 해군만 보더라도 중국 해군이 강력해졌는데 미국 해군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현재 상태의 전투력만 보면 미국이 아직도 강력하지만 미국 해군이 조만간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급해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미국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제안을 한 거죠. 그럼 조선업을, 한국은 아직도 조선업이 강력한 상태로 남아 있으니 우리 한국이 미국의 조선소를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라고 우리가 제안을 한 거고, 그게 바로 마스카,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땅에 들어가서 미국 조선소를 다시 만들겠다. 새로운 조선소도 만들고 또 기존에 거의 뭐 유명무실해져 있는 미국 조선소, 이 조선소 터만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한국이 인수를 해서 거기다가 다시 미국 조선소를 부활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그 조선 인력들도 엔지니어라든가 또 숙련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길러주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거기에 우리가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뭐 그러면 한 200조 원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그게 마스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강 이 시장 점유율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강이 된 게 2000년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한국이 세계 최강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물량면으로도 최강이 됐고 기술적으로도 최강이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일본이 최고였었죠. 그리고 한 20년 동안 한국이 그 최강의 지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지난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물량면에서는 2010년부터지만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3년에 중국이 50%, 한국이 25%, 일본이 15% 이렇게 하니까 한국이 중국한테 완전히 밀리기 시작했어요. 2024년을 보면 더욱더 심각해져서 중국이 70%, 한국이 한 20% 그 미만, 일본은 한 5% 이렇게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졌거든요. 최근에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물량면에서 그런 거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게 컨테이너선 같은 것들이에요. 아주 기술적으로는 초보적인 단계의 그런 선박들을 중국이 다 싹쓸이를 하고 있는데 LNG 선 같은 거 아주 첨단 기술이 필요로 하는 이 선진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선박들, 첨단 기술, 친환경 선박들 이런 거는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중국이 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한 가성비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인데 기술 면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강이다. 아직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줄어든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라고 하는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든다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거칠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철판 잘라서 그거를 용접해서 붙여가지고 그거를 또 커다란 기중기 크레인 같은 거로 들어서 옮기고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24시간 노동하고 밤샘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굳이 왜 해야 돼? 저 일본 노동자들한테 맡기면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부지런하고 임금도 더 싸고 그러니까 훨씬 더 싼 값에 만들어낼 수 있고 미국은 그거 갖다가 사다가 쓰면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또 그 해운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이라고 하는 게 커다란 이 컨테이너선 또는 유조선 같은 거를 가지고 기름을 날른다든가 컨테이너를 날른다든가 이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면 그 배에서 몇 달씩 몇 년씩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라면 훨씬 싼 값에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훨씬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일본한테 다 줬던 거고 그다음에 한국한테 준 거고 중국한테 준 거고 또 이 해운 같으면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제일 많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걸 점점 안 하게 됐던 거고요. 안 하다가 보니까 못 하게 된 겁니다. 안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공학과 이런 데 학생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것도 공부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그걸 만들 필요가 없어지니까 왜냐하면 후진국들 또 중진국이 훨씬 잘하는 분야이고 그러니까 굳이 조선공학과를 가서 그걸 전공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게 된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2000년부터 한국이 세계 선박시장 점유율에서 일본을 뛰어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조선공학과 같은 데를 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괜히 그거 갔다가 앞날을 망치게 생겼거든요. 일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공하는 청년들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숙련 노동자들, 이미 숙련된 사람들은 이제 차츰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경쟁력도 없어지는 거고 같은 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훨씬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이 선박 건조 시장에서 일본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한국이 떠오르게 됐던 거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 거기에 치고 올라오게 된 거고 하지만
고급 선박 시장에서는 아직도 한국이 남아 있게 된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인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중국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숙련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를 군수산업하고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군민융합이라고 하는 노선을 걷고 있거든요. 중국은. 군과 민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중국 조선소들을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영은행을 통해서 이제 자금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너희들 이 돈 갖다가 외국에서의 선박 수주를 해가지고 이걸로 돈을 벌어라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중국 해군 선박을 잘 만들어내라는 요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거기 굉장히 깊이 개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 조선업이라고 하는 거를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이라고 하는 차원, 또 세계 패권 도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1971년에 조선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다가 바로 앞에 자리에 앉혀놓고 당신 유조선 만드세요 라고 직접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도저히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배 만드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앉혀놓고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국가가 완전히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어거지로 그걸 떠맡게 된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무렵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됐었냐면 미국이 닉슨 행정부 시절이었거든요. 미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기 시작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소련을 견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맡겼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주한미군 철수였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굉장히 불편한 존재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주한미군 2만 5천 명을 철수를 실제로 해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촉즉발의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남한에다가 청와대 뒤편에다가 저 특수부대를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소위 121 사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울진 삼척지구에다가도 또 대규모 무장 게릴라들을 내려보내서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실력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이 나서서 야, 무기 만들어 이제부터. 그래서 군수산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방위산업과 중화학 투자라고 하는 게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산업이 필요했던 거고 또 조선업이 필요했던 거고 석유화학도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1970년대 초에 시작이 됐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철강, 조선업, 석유화학, 기계산업 뭐 이런 것들은 다 군수산업과 같이 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탱크도 만들 수 있고 군함도 만들 수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국가와 민간이 다 합쳐져 있던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군민융합 노선을 걷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100% 결합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은행들은 다 국영은행이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은행을 다 국영화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중국도 지금 국영은행이잖아요. 똑같았어요. 그걸 똑같이 중국이 따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죠. 정말 성공 사례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한번 놓고 보세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뭔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산업, 반도체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 다 70년대, 80년대 시작된 거잖아요. 다 정부가 뒤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주력 산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고 그게 중국의 성공 비결이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사망 때까지만 그렇게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제정책을 김재익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거든요. 전두환은 나는 경제 모르니 김재익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랬는데 김재익은 어떻게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노선을 상당 부분 다 무효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시장 자유화를 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은 다 거의 국영산업 비슷했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민간에 맡긴 겁니다. 완전히 민간 자율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국의 주력 산업들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세계에서 뭐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 산업들로 다 탈바꿈을 하게 된 거거든요. 중국은 아직도 정부 지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한국은 완전히 거기서 탈바꿈을 한 거고 그래서 자생력을 가진 산업으로 발전을 해온 거죠. 아무튼 중국이 우리가 70년대에 걸었던 그 노선을 아직도 몇십 년간 계속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중국의 군수산업이 굉장히 강력해졌지만 중국의 민간산업은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탈바꿈을 다 했는데 중국은 탈바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편으로는 산업이 강력해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길거리에 노숙자가 넘쳐나는 이유가 군수산업은 강력해지는데 민간산업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걸 탈바꿈을 했는데 구조적으로는 우리는 완전히 탈바꿈을 했는데 중국은 탈바꿈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국영은행이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 분야들 있잖아요.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그 분야들,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중국하고 부딪혀서. 왜냐하면 거기는 온갖 지원금들을 다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면에서 중국 제품을 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뜨고 있는 산업들, 조선산업,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이런 것들은 왜 한국이 중국을 능가하고 지금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느냐? 이거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을 시장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안 써. 그럼 중국산을 제외하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 거냐? 그 다음에 한국 건 거예요. 가성비 면에서. 중국산, 러시아산이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성비 좋은 것들이. 그래서 방산 문제는 뭐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발끈해서 한국에다가 엄청난 제재를 가했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조선업 협력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제일 화가 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그들이 꿈꾸고 있는 소위 중국몽이라고 하는 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데 한국이 가서 미국을 도와주고 있다고? 지금 그런 구도예요. 양다리를 걸치면 양쪽에서 다 맞아요. 어느 쪽 한 편이라도 쓰면 그쪽이 보호를 해주겠죠. 우리가 미국 편에 들어가면 중국이 배제된 시장에서 한국은 최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에 가서 쓰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 중국한테 밀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게 뭐냐? 지정학적인 문제, 이 문제입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한미가 서로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 협상? 아이고, 그 트럼프의 행동 방식을 우리가 다 보고 알잖아요. 어제 말한 거 오늘 싹 다 뒤집어버리고 뭐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트럼프가 이만한 표 만들어가지고 이거 들어서 소위 상호관세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기자회견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4시간도 안 돼서 다 뒤집어버렸어요, 그거. 그리고 90일 동안 유예. 그리고 개별 국가별로 다시 협상할 거야 라고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24시간도 안 돼서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한국하고도 이제 우리나라 협상단이 가서, 실무협상단이 가서 15%로 서로 합의를 봤다. 그러잖아요. 합의, 실무협상단끼리 그냥 적당히 정치적인 제스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는
우리 24일부터 한미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때 서로 안 맞으면요,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보나 마나요. 지금까지 늘 그래 왔잖아요. 15%가 아니고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데처럼 50%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스스로 이제 자랑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스스로 자신의 최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하고 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 말을 잘 들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일 큰 의제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싸울 때 한국의 역할이 뭐가 될 것이냐, 이거라고 봐요. 우리 한국이 원하는 건 뭐냐? 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이 원하잖아요. 그리고 한국군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뭘 원하고 있느냐? 한반도에 북한을 막는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방위비는 GDP의 5%까지 올려라. 그게 너무 어려우면 3.5 내지 4%까지는 올려야지. 지금은 얼마냐면 2.3%입니다. 2.3%고 60조 원이에요, 우리의 방위비는. 그런데 이거를 5%까지 올리게 되면 130조 원이 되는 겁니다. 70조 원을 늘려야 돼요. 7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냐? 그게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진 것이냐?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주는 사람들,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270만 명입니다. 그 270만 명 나라가 먹여 살려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22조 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GDP의 5%를 만들려면 70조 원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22조 원의 3배잖아요. 그러면 한 800만 명 정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거를 통째로 군사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나토 국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들은 그렇게 할게. 라고 지금 수락을 한 상태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갖고 있거든요. 왜? 뭘 하라는 거냐? 야, 너희들 러시아가 침략할 걸 걱정하잖아. 그 러시아 침략하는 거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네 돈 가지고 해. 미군 이제 뺄 거야. 이런 입장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미군을 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도 트럼프가 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큰일 났네. 지금은 2%도 안 써요. GDP의 2%도 안 쓰죠. 우리는 2.3%를 쓰는데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1%도 채 안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미국한테 업혀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하면 설마 미국 너희들이 하겠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토를 창설한 것도 사실상 미국이었고, 그러니까 다 미국한테 밀어두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자기들이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푸틴이 쳐들어오게 생겼는데, 정말로. 근데 한국에게도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을 방위하는 거,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거는, 야, 너희들이 해. 너희들 북한하고 비교해봐서 경제력이 비교도 안 되게 너희들이 부자인데 왜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막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다 하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가 너희들 지금까지 도와줬잖아.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핵으로 지금 미국의 핵으로 지금 그걸 억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와주는 대신에 너희들도 미국 도와줘.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는 이치를 생각해보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다 업혀온 거죠. 그리고 미국도 우리를 다 막아준 거고, 우리를 다 이제 보호해 준 것이고, 근데 더 이상 미국이 이제 그걸 안 하고, 한반도의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해. 너희들 부자가 됐잖아.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신에, 야, 우리 좀 도와줘라. 미국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뭐냐? 바로 중국을 막는 거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를 막는 거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는 필리핀이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미국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니 그걸 너희들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아야지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진영의 거의 공통된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한테도 분명히 그걸 요구할 거예요. 근데 이미 일본하고 필리핀은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이미 두테르테 정권 때는 필리핀이 중국에 가서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다시 마르코스 정권이 되면서 야, 중국하고 같이 못 가겠다. 중국하고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렇게 해봐야 아니 필리핀 영해에다가 자기들이 말이야 거기다가 군사시설 두고 막 이러니까 그 남중국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거는 중국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필리핀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하고 가서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합동 군사훈련도 이미 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만 해협이라든가 또 한반도라든가 남중국해에서 군사 충돌이 생겼을 때는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항한다는 노선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에도 그걸 요구를 하겠죠. 이번 정상회담에서 저는 분명히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입장은 뭐냐?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였어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게 2010년대 초부터 그걸 요구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답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도 요구하고 미국 국방장관 헥세스도 계속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양다리 걸치기 이제 없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되겠냐는 겁니다. 계속 우리 입장을 가져가게 되면 아마 브라질이나 인도에 대해서와 똑같은 제재성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죠. 인도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인도가 왜 50% 관세를 부과받았느냐. 인도는 사실 미국하고 친한 나라였어요. 왜 그랬느냐. 인도한테 트럼프가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석유 사지 마. 왜냐하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사주니까 그 돈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러시아산 석유 사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인도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맛 좀 봐라 하고 이제 50%를 매긴 겁니다. 또 그 브라질은 또 왜 50%를 매겼느냐? 브라질은요. 미국에 대해서 그 오히려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더 많아요. 그걸 보면 브라질 같은 나라에는 관세를 매기면 안 돼요, 미국이. 되게 무역 흑자국에다가 매기잖아요. 근데 브라질에는 50%를 매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 괘씸하다 이거예요. 괘씸하다. 예, 그거 하나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 괘씸하냐? 트럼프하고 지금 브라질 대통령은 룰라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이 좌파 우파 대립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룰라는 좌파예요. 그 이전에는 보소나로 대통령인데 이건 우파예요. 그리고 친트럼프예요. 적극적인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룰라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 대통령이었던 보소나로를 쿠데타 혐의로 재판에 회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 야 그거 하지 마 하고 이제 내정 간섭을 한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런데 룰라는 무슨 소리야 남의 나라 일에 네가 왜 시시콜콜 간섭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찍힌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데도 룰라가 안 물러서거든요. 그래? 그럼 맛 좀 봐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고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제일 큰 이슈는 사실은 이 한미 동맹의 성격이 무엇이냐. 미중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 또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도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 미국하고 조선업 협력을 할 때 긴 관점에서 보면요. 미국만 봐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중국을 봐야 돼요. 자, 정말 마스가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미국의 조선업이 정말 위대하게 되고
한 10년 후에 그렇게 됐다. 또 미국의 해군이 다시 강력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일 화가 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아니 중국이 지금 조선업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 중국 해군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고 있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다시 해군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완전히 원천봉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강력해진다면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이건 완전히 치명적이고 그들이 꿈꾸고 있는 소위 중국몽이라고 하는 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데 한국이 가서 미국을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면 중국이 그 한국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금 그런 구도예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발끈해서 한국에다가 엄청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거에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그래서 중국이 뭐 지금 아주 세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글로벌 타임스라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데 영자 신문이 있어요. 그 글로벌 타임스거든요. 거기서 이미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국 너희들 실수하는 거야. 근데 그게 중국한테 해가 된다는 말은 아직 안 하고 너희들 그러면 미국한테 완전히 종속될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서 정말 미국의 조선업이 강력해질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럼 보나마나예요. 너무 그림이 뻔하잖아요. 양다리를 걸치면 양쪽에서 다 맞아요. 다 얻어맞게 돼 있어요. 어느 쪽 한 편이라도 쓰면 그나마 그쪽이 이제 보호를 해주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 편에 들어가면 지금 이미 그것이 드러나고 있듯이 조선, 방위산업, 원전 여기에서 중국이 배제된 시장에서 한국은 최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에 가서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 중국한테 밀리게 돼 있어요. 가성비 모든 산업에서 가성비가 다 중국이 뛰어난데 한국이 그 중국이 지배하는 그 시장에서 어느 시장에 가서 한국 물건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그림이 뻔해요. 원자력도 안 되고 방위산업도 안 되고 뭐 조선업 당연히 안 되고 그 그림은 너무 뻔한 그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겁나는 거는 중국을 적으로 과연 우리가 둘 수 있을까? 너무 무섭죠. 그러면 미국을 적으로 둘 수 있을까? 더 무섭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 안 맞을래 그런 선택이 아니고요. 한 대 맞을래? 아니면 두 대 맞을래? 이 선택인 겁니다. 안 맞을 방법은 없다.